안녕하세요. 피파 분석관입니다. 11-12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종 라운드 QPR을 상대로 2대1로 끌려가고 있는 맨시티. 이때 제코의 헤딩골로 균형추를 맞추는데 성공합니다. 같은 시각 라이벌 맨유는 썬더랜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맨시티가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상황.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초조함을 느끼는 맨시티 팬들. 그때 Balotelli, Aguero! 44년간의 기다림,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아구에로의 득점으로 축구 역사상 가장 극적인 우승을 차지한 맨시티였습니다. 해당 시즌 맨시티를 이끌었던 감독은 로베르토 만치니.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해당 시즌을 기점으로 맨시티의 황금 시대를 열어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11-12 시즌 만치니 감독이 맨시티를 이끌며 어떤 전술을 사용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치니 이전 맨시티를 이끌었던 감독은 마크 휴즈. 그의 팀은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수비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만치니는 마크 휴즈에게 지휘봉을 이어받은 즉시 수비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10-11 시즌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며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훌륭한 모습을 보였지만 밋밋한 공격력과 더불어 경기 운영이 다소 지루하다는 비판을 받았죠. 그러나 바로 다음 시즌 만치니는 본인에 대한 비판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클리시, 나스리, 아구에로 등 주전급 자원들을 영입하며 이미 구축해놓은 수비 조직력에 공격 파괴성까지 장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치니는 맨시티에서 4-2-3-1, 4-3-3, 4-5-1 등 여러 포메이션을 사용하였지만 11-12 시즌 주 포메이션은 4-4-2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수비 라인에는 콤파니, 중원에는 야야 툴레, 최전방에는 아구에로가 배치되며 각 라인에 월드클래스 자원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콜라로프, 사발레타, 밀너, 발로텔리, 나이젤 더용도 교체 자원으로 적극 기용되며 벤치 멤버들의 퀄리티도 준수했던 맨시티. 게다가 골문을 지켰던 조아트는 시즌 내내 슈퍼세이브를 밥먹듯 보여주며 당시 최고의 골키퍼로 꼽힐 정도의 기량을 보여주었었죠. 만치니는 이들을 이끌고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공격진의 개인 파괴력을 앞세워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독주를 끊고 44년 만에 맨시티를 리그 우승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현대축구의 전술 싸움이 고도화되기 이전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 않았고 이에 맨시티는 후방에서 꽤나 쉽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후방에서의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한 채 주로 가레스 베리가 툴레보다 낮은 위치로 내려와 1차 빌드업을 담당해 주었는데요. 반면에 툴레는 보다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메이킹과 보름반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나스리와 실바의 경우 측면에서 활동하는 정통 윙어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경기장 안쪽으로 파고들어 직접적인 공격 찬스를 생산하는 인버티드 윙어로 분류하기도 애매합니다. 두 선수의 경우 경기장 중앙으로 들어와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스리와 실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양 풀백이 측면을 따라 과감하게 전진해주며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빌드업 시 후방에서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맨시티. 이때 가레스 베리가 툴레보다 한 칸 내려와주며 1차 빌드업을 담당해줍니다. 툴레와 더불어 실바도 경기장 중앙으로 들어와주고 오른쪽 풀백 리차즈는 측면을 따라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툴레를 중심으로 맨시티는 중원에서 공을 쉽게 전진시키며 반대편 측면에서도 나스리는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줄 때 클리시가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보여줍니다. 클리시가 나스리에게, 나스리는 제코에게 컷백 패스를 올려주며 득점까지 성공하는 맨시티입니다. 최후방에서부터의 무조건적인 빌드업이 강조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만큼 타겟맨 제코의 존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롱패스를 활용한 다이렉트한 빌드업을 시도할 때 제코의 머리를 겨냥하였고 제코는 본인의 제공권 장악력과 볼키핑 능력을 활용하여 전방으로 침투해주는 동료에게 공을 떨궈주었습니다. 맨시티의 공격 형태를 살펴보면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던 만큼
중앙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장면들이 많았지만 측면을 활용한 공격력도 준수했습니다. 클리시와 리차즈의 경우 드리블을 활용한 돌파를 시도하기보다는 적절한 타이밍에 빈 공간으로 침투해주는 움직임이 좋았죠. 또한 이들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살려줄 수 있는 퀄리티를 보유한 플레이메이커들이 즐비했기에 과감한 오버래핑을 통해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자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측면 자원들의 서로 간의 이해도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교차적인 움직임을 통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위치를 바꿔가며 상대 수비수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나스리와 클리시가 교차적인 움직임을 통해 측면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장면입니다. 맨시티 공격의 핵심 바로 중앙이었습니다. 실바와 나스리는 사실상 정해진 포지션이 없듯 상대 페널티 박스 앞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여 주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측면으로 공을 풀어주거나 박스 안으로 쇄도하는 동료들에게 키패스를 찔러주었습니다. 반면 야야 투레는 조금은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었고 긴 다리와 강력한 피지컬을 이용하여 후방에서부터 성큼성큼 올라와 과감하게 페널티 박스 안으로 돌파해준 후 컵백을 올려주는 등 중앙을 통한 공격을 적극 시도하였던 맨시티였습니다. 이 장면은 실바와 나스리의 박스 앞 자유로운 움직임을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두 선수는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는 움직임으로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을 적극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투톱을 활용한 공격 장면입니다. 빅앤스몰 조합으로 제코는 타겟맨이자 경기장 중앙에서 연계와 버텨주는 역할, 아구에로는 보다 폭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주며 적극적인 침투와 뛰어난 골 결정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중거리 슈팅을 적극 시도하였던 맨시티 선수들, 아구에로와 야야 투레의 중거리 슈팅은 대단히 위력적이었고 이 둘은 팀의 페널티킥까지 담당해주며 높은 페널티킥 성공률을 자랑하였습니다.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도 즐비했었는데요. 실바와 야야 투레의 킥력은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 상황에서 큰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콤파니, 레스콧, 제코 등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해줄 수 있는 자원들도 많았던 맨시티였습니다.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그랬듯 맨시티도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시도하기보다는 미드블록, 사사의 수비 대형을 갖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해당 수비 대형을 최후방까지 그대로 갖고 내려왔으며 좁은 수비 간격을 유지한 채 상대가 중앙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는데요. 가레스 베리 선수는 왕성한 활동량과 투지 있는 경합 능력을 앞세워 중원을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콤파니와 레스콧은 대단한 수비 능력을 갖춘 클래식한 센터백들로 상대 돌파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가 하면 상대가 측면을 활용하여 크로스를 시도하여도 압도적인 제공권 장악력으로 박스를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오늘은 11-12 시즌 만치니의 맨체스터 시티 전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크 휴즈로부터 팀을 물려받았을 때 불안정했던 수비 조직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소 소극적이고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며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지만 개인 능력이 뛰어난 공격수들을 영입하고 그들에게 높은 수준의 자유도를 부여해주며 11-12 시즌에는 수비 조직력과 공격진의 파괴력이 밸런스 있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시즌 리그 최소 실점과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극적인 방식으로 44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맨시티의 황금 시대를 열어주었던 만치니 그의 전술을 잘 보여주는 몇몇 장면들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술 사용하실 건가요?